심리치료의 중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료 기법으로서 오늘 한 시간과 다음 한 시간이 치료 기법에 대한,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실제, 우리가 중기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저항과 전이로 정리했는데, 이 저항과 전이를 다루는 실제 치료 기법상으로서 주목해야 될 두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 중기에 관련된 저항과 전이를 언급하면서 상담의 내용보다는 과정에 집중할 때 저항적 요소, 전이적 요소에 주목하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유념하면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상담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상담의 기회를 얻을 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를 배우고 있는데요.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를 깊이 있는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통찰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들의 기저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깊이 있는 상담이 과연 그렇지 않은 상담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내용과 과정을 구분한다는 자체가 벌써 깊이 있는 상담이냐 아니냐라는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깊이 있는 상담은 내담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부분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선 물론 이 정말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내담자는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만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또는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은 상대한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시간의 그 만남 속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 아닌 이야기만 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는 상담 시간에 와서 이야기하고, 비록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부분이 표면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 경우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한두 번의 만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10번, 20번 만났어도 여전히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담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본인의 내면 깊숙한 부분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이 깊이 있는 상담이겠죠. 그것은 비단 자신이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처 자기가 알지 못하였던 자기 내면적인 면까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담자가 모르는 부분, 본인이 정말 말하고 싶은 이런 외형적인 것 말고도 내담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들은, 첫 번째, 내담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 상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의 다른 측면, 이러한 것들이 내담자가 모르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제3자로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점은 내담자 스스로도 잘 모르는 어떤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건 내담자의 마음이고 내담자의 감정이지만 실은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겠거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깊이 있는 상담이 그렇지 않은 상담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과거 경험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깊이 있는 상담에서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담자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가족 간의 관계나 성장 배경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따로 놀게 되면은 그것은 깊이 있는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가 이야기되고 또 과거의 경험이나 과정이 이야기가 되었다면은 깊이 있는 상담은 이 두 가지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과거 또한 같이 탐색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은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재에서만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담자가 자꾸 반복되는 부분들, 또 탈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유들이 과거의 경험에 인한, 과거 경험으로 인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담자의 현재 문제, 그리고 과거 경험, 이 두 이야기가 따로 놀지 않고 연결되는 작업, 이 부분이 깊이 있는 상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오늘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다룬다는 자체가 깊이 있는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다룬다는 것과 지금 여기에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실은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라고 취급해도 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은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목소리 톤이나 또 이야기의 전개 과정, 침묵, 순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내용 외의 요건들을 잘 보고 이 요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태도나 또 표정이나 이러한 비언어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은 뭐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때 내가 슬펐다 그러면서 지금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면은 물론 그때가 슬픈 부분이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슬픔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측면이 아직 이렇게 어감으로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것, 이 부분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왜 깊이 있는 상담이냐, 즉 내용만 듣지 않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필 수 있는 상담이 깊이 있는 상담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담자의 이야기는 참 잘 들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목소리 톤에서 어떤 부분은 감정이 깊이 실려서 표현이 되고 어떤 부분은 그저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이 실려있는 부분에 무게를 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쉬운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담겨지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면서 감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깊이 있는 상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내용만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실리게 되는지 그거를 보면은
여러 이야기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 실린 자체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할 때 더 그 상대방이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내 이야기를 충분히 잘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을 금방 반응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루는 부분, 그 감정에 집중하는 부분들을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깊이 있는 상담에서 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담자의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제한한다. 내담자가 나름대로 뭐 상사이든 아니면 자기의 그 가족이든 누구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어디서 제한되느냐? 이 치료자와의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다루면은 전이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 관계 안에서 재현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돕는다. 우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은 나와 함께 경험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내담자가 치료자한테 어떤 감정을 품는다면은 그것은 치료자가 제3자가 되지 않고 구체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깊이나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순간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어떤 다른 대상과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치료자한테 향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여기죠. 지금 치료자에게 향하는 모종의 어떤 감정. 그것이 의존의 감정일 때도 있고 사랑의 감정일 때도 있고 분노의 감정도 있고 억울함의 감정일 때도 있는데, 이러한 치료자를 향한 내담자의 감정을 잘 들여다볼 때 과거의 어떤 인물과 또는 현재의 어떤 인물과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창구가 됩니다. 그저 이야기만 듣고 정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담자만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게 되는 치료자도 모종의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식이 잘 되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담자가 그 치료자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얘기만 계속 할 때에도 내담자가 그 은연중에 염두에 두고 있는 치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치료자가 예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려서 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치료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깊이 있는 상담이 되려면은 치료자는 항상 내담자가 그저 딴 데 이야기만 계속 한다 손 치더라도 저 이야기 중에서 나와 관련된, 치료자에게 관련된 너와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감정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늘 생각하고 그것들을 짚어내고 그것들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룰 때 이 상담의 깊이가 다르다. 깊이 있는 상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깊이 있는 상담이 어떠한 상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깊이 있는 상담이 되기 위해서 치료자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느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몇 가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는 내용과 과정입니다. 내용은 단순히 이야기한 말의 그 주제와 전체적인 줄거리, 이런 부분입니다. 반면 과정은 그러한 그 줄거리나 주제들을 제외한 모든 면들, 이야기의 흐름, 또 비언어적인 면들, 이런 숨겨져 있어 보이는 다양한 그 교류들이 다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이 내용과 과정을 잘 이해해서 그 차이를 느끼고 그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을 할 때
그것이 치료자가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거나 또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먼저 그 내용과 과정이라면은 무슨 문제로 왔느냐와 왜 왔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면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가볍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이 무슨 문제로 왔다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해서 듣는다면은 그것은 내용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남편과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내용이죠. 지금 이 사람이 우울감에 젖어서 자기의 기분을 상승시키려고 왔다. 이런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목할 때는 이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자기가 경험을 한 부분이든 어떤 해결책이 있는 부분이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생 여정 속에서 상당한 우울감이 있었는데 비슷한 우울감이 있는 어떤 내담자가 왔다. 그 내용이라면 나는 자신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고 해결한 그 부분이니까 이 사람한테도 좋은 대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 중심의 상담에서 상담자가 자신 있을 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식의 느낌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내담자를 못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서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의 어떤 문제나 심각성들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내담자가 하필이면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언어하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하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해하고도 싶어 하지 않는 반감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나는 도대체 이러한 내용에 관련돼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막연한 절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내용 중심의 상담이기 이전에 우리가 과정 중심의 상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 중심의 상담에서 가장 무난한 질문은 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하필이면 상담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느냐,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왔느냐, 이런 점이죠. 그래서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주제로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이 치료자의 위상이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온 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자의 어떠한 면을 기대하느냐라는 거죠. 상담자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상담자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또는 상담자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또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는 말보다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혼자 계속 노력하는 것들을 잘 지켜보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지지자를 원한 건지 이러한 왜 왔느냐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상담에서 더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들, 일정한 주의력이라는 용어, 또 의사소통의 이면이라는 용어, 연상적 의사소통이라는 용어, 연상이라는 용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리 후버링 어펜테이션이라는 말은 프로이드가 직접 쓴 표현인데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이드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은 치료자는
일정한 주의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버라는 뜻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는,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전체를 관할하는, 헬리콥터가 이렇게 하늘 위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면을 호버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분이라는 것은 골고루 편만하게 이렇게 어느 하나에도 치중하지 않고 모든 면들을 다 일정하게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정한 주의력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상담에서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놓치죠. 그러니까 일정한 주의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더 편향된 주의를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되지 않은 부분들은 놓치게 되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주의력을 일정하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모든 면들을 다 일정하게 생각해서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조금 더 치중을 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너무 사람들이 내용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내용 중심적인, 내용에 치중한 그런 주의력을 분산해서 좀 더 골고루 주의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사소통 이면이라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해서 고심하다가 의사소통 이면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번역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냥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어로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그 여러 가지 뉘앙스나 뭔가 이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다른 측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의미에서 의사소통 이면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내용과 과정을 주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뉘앙스라는 말로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을 보면서 아유 쟤 미운 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표현상으로는 그냥 어떤 말의 뉘앙스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냥 아유 미운 누구라고만 써놓는다면은 저 사람을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면은 저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스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그 이해들을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죠. 반대로 야 너는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훌륭하다는 말이 아주 어처구니 없다라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고 표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고 있다면은 말 그대로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국문학적인 이해의 수준 말고 다른 의미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표현도 그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도 가볍게 좋아하는 감정과 매우 강하게 좋아하는 부분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이야기지만 정중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단어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또는 상대방을 하대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소통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예를 드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실은 훨씬 복잡하죠. 그리고 미묘하게 느껴지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치료자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명료한 것들은 잘 안 놓치겠지만은 미묘한 것들은 치료자조차도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잘 두지 않으면은 놓칠 법한 요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이런 메타 커뮤니케이션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해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이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용 자체보다는 내용의 이면에 있는 과정적인 요소들을 집중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associative communication, 연상적 의사소통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 용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상적 의사소통은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측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요령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간접이 어떠한 식으로 간접이냐면은 이 연상, 어소시에이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연상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떠오를 때 뒤이어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꼭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떤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상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할 때 자주 가까이서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면은 보통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각자 한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자체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상이나 표정이나 또 말투나 아버지의 어떤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요소, 나쁜 요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라든지 아버지의 일처리 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주 화를 내신다든지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라든지 무뚝뚝하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연상들이 잘 되셨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할 때 무뚝뚝함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워낙 아버지가 무뚝뚝하기 때문에 떠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무뚝뚝함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즉 생각에서 가까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연상이 쉬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무뚝뚝하다라는 생각으로 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연상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는 쉬운 연상이 있고요. 개인에게 독특한 연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하면서 빨가면 사과 이렇게 하는 것도 연상입니다. 이게 어떠한 키를 가지고 연상을 하죠? 공통점을 쫓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빨가서 빨간 것이 연결되고 또 맛있으면 맛있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즉 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 비슷하게 공용되는 연상이 있고요. 또 아주 고유하게 생각되는 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포도 이렇게 얘기할 때 과일 이렇게 연상되는 것은 일반적인 연상입니다. 그리고 맛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일반적인 연상입니다. 근데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이렇게 떠올랐다 이러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연상이 아니죠. 매우 개인적인 연상이고 개인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연상입니다. 연상은 상식적인 연상이라면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지만은 아주 개인적인 연상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내용들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에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상적인 의사소통도 상식적인 연상이 있을 때는 쉽게 따라가지만은 상담을 오래 한 후에만 겨우 따라갈 수 있는 개인의 독특한 연상적인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곤궁에 처한 상황에서 자기를 위험에서 잘 도와준 한 사람한테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한테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내가 그 어느 식당에 갔는데 참 곤란한 일을 당해서 참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한 종업원이 나를 참 잘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이 종업원한테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몰라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랴? 라고 얼마를 주는 게 당신한테는 적절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종업원이 우리는 식당 안에서 누구나 다 이러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라고 독특하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돈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지배인님한테 그 직원에 대한 평점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저 직원이 나를 참 잘 도와줬다라고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은 저한테는 그것이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일단은 지금 곤궁에 처한 상황에서 그 나를 도와준 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상은 비슷하게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현재의 이 사람한테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 만약 그것이 전혀 여과 없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왔다면은 당신 내가 옛날에 그 식당에서 도움 받은 것만큼이나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 곤경을 잘 해결해 준 대상인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 보상이 되겠느냐, 내가 돈을 당신한테 주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묻는 게 의사소통이죠. 근데 그런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어느 정도만 짐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구나, 그 표현을 좀 돌려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으셨단 말이죠. 참 그 사람 훌륭하네요 라고 이야기가 그냥 뚝 하고 끊으면은 뭐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뻘쭘하다는 표현을 한다든지 약간 좀 민망하다든지 그런 감정이 서로에게 교류가 될 겁니다. 연상적인 의사소통은 그 상대방이 알아채면은 조금 더 그 감정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연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묻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젊은 남녀가 공원에서 앉아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자근자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친한 그런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에 앉아서도 그냥 각자 그냥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공원에 있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그냥 쳐다보면서 좀 어색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 옆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내용 그대로 들립니다. 지난주에 옆집 개가 새끼를 낳았구나. 그러면은 그러세요? 몇 마리나 낳나요?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예쁘던가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대화가 일반적인 대화죠. 그리고 또 이렇게다가 얘기가 그냥
마치든 아니면 다른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대화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난주에 옆집 개가 새끼를 낳은 것을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왜 문득 떠올랐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합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그 순간에 문득 떠올랐을까요? 연상이 있으니까 떠오르는 것이죠. 연상. 그러니까 그 연상이 이야기한 이 여성한테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일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다른 사람이 개를 이렇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개를 보니까 문득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상이 눈앞에 보이는 개였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어색한 관계에서 어색함이라는 어떤 주제가 이래저래 생각되다가 그것이 옆집 강아지와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쉽게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무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매우 충동적인 특성인데 성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는다라는 주제에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무언가 성적인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성적인 생각을 연상을 하다 보니까 개가 새끼 낳은 부분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상을 통해서 지금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는지는 본인만이 실은 정답을 갖고 있는데 그 정답을 본인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상담은 그런 것들을 질문해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진짜 답, 진짜 연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일상의 대화에서야 그런 걸 다 캐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상담 현장에서는 왜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는지를 따질 때 이 연상이라는 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상은 대부분 사건이기보다는 감정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들은 어떤 사건이나 개념에 비중을 뒀는데 실은 연상 중에 가장 많은 연상은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할 때는 기쁘다와 관련된 연결 고리들, 슬프다 하는 것과 연결된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상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연상 내용은 지금 당사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죠, 실은. 근데 막상 그 내용은 의사소통,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갖는 특정한 어떤 대화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서 이 연상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두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 당신한테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싶다라는 말을 그 의사소통을 연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성적인 생각이라고 일단 그냥 결론을 내자면은 나는 당신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낀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옆집 개 얘기를 해서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두에는 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 성적인 감정,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감정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연상적인 의사소통의 고리를 잘 쫓아가 보면은 치료자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치료자에게 고맙다, 치료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치료자를 미워했다, 치료자가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사회생활의 경험에서 빗대어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담자는 지난 시간 치료자와
의미 있는 그 깊은 감정의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순전히 다른 얘기만 한다고 쳐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 내담자는 지난 시간의 감정을 애써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내담자가 치료자와 갖게 된 중요한 교류, 인상적인 교류에 대해서 뭔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피가 그냥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정도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지금 말씀드린 연상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어느 정도 암묵적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상을 통해서 계속 의사소통이 시도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를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느냐? 지금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일정한 주의력, 메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연상적 의사소통 내지는 연상. 이것을 통해서 내담자의 그 이면에 있는 내담자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를 쫓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치료자가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애매한 점에서 저항적 요소 혹은 전위적 요소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의 접근보다 과정 중심의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과정 중심의 접근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있는 안개를 걷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표현, 그리고 표면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연상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이면을 자꾸 고려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 특히 감정적인 요소들을 주목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불필요하게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심적인 그런 다양한 것들, 즉 이런 게 안개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걷어지면서 본질에 가까운, 핵심에 가까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의 경험이 많아지면은 물론 여러 가지 그 내담자의 이 과정들을 다 집중하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저항적인 요소든 전위적인 요소든 어떠한 부분으로 나중에 설명이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럴 만한 대표적인 그 예들로서 첫 번째는 침묵이 있어요. 침묵은 대부분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이 반항일 때도 있고, 그것이 심사숙고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연상을 위해서 갖는 잠시의 말은 중단했지만은 이 사고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침묵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 말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말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많아지거나 또는 말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줄어들다 못해서 침묵하고, 이런 말의 양의 변동은 그 전후 사이에 무언가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난하게 얘기하다가 얘기가 막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떠한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감정을 건드린 거죠. 또 횡설수설하는 것도, 이야기가 논리정연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정돈을 해서 얘기를 못하나 이 생각만 하게 되니까, 치료자가 접근하는 것은 이야기를 정돈해 보시죠, 내지는 정리해 보시죠 해서 횡설수설한 것에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좀 제대로 표현을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교정하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무난하게 얘기하다가 왜 횡설수설을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치료자가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이해한 면이 있다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짐작하는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동생분의 직업 얘기를 나오면서 이야기가 횡설수설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 동생분의 직업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이렇게 변동이 됐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1시간 안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후로 또 어떻게 된다는 이런 1시간 안에 변동일 때도 있지만은 크게는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비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다. 또 지난 시간에 비해서 횡설수설하다. 이런 크게 보이는 차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표정이 변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과정의 예입니다. 많은 치료자들이 내용을 듣다가 내담자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담자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보다 그의 표정으로 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용을 전혀 안 들어도 뭐 표정만 보고 표정이 변할 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만 물어봐서 그것만 확인해도 늘 주의를 집중해서 면담에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거를 건질 때가 있어요. 만약 오히려 그 치료자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로 피곤하든지 아니면 아직 상당히 경험이 없다든지 해서 그 시간, 1시간 내내 잘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를 편명하게 골고루 분산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은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내담자의 표정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고 이렇게 썩 주목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내담자의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표정이 변하는 순간에는 내담자에게 그 자기의 상황들이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해 주게 도와줘야 됩니다. 또 평소보다 늦게 오거나 빨리 오는 것, 이러한 것도 과정이죠. 이것은 이제 시간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정인데 되게 저항적인 요소나 전위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쉬운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늘 늦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빨리 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패턴적인, 성격적인 그 사람의 상황이죠. 근데 늘 일찍 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늦었어요.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물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대부분 그 사정이 있는 이런 변수를 생각하면은 항상 빨리 올 수는 없죠. 즉 이 사람이 항상 빨리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가면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유는 뭐가 이렇게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 평소에도 없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제 늦게 오거나 빨리 오는 이 변화가 단순히 그 사람이 말한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지난 시간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어떤 내담자는요, 이것이 지난 시간과 어떻게 연관되어서 대화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상담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교육의 의미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주일 이렇게 지내본 생활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치료 시간 안에서 다룬 이야기의 연장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치료 시간에 다룬 이야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난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과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되지 않고 또 무던하게 지난 시간과 대화가 잘 이어졌던 사람이 어느 하루는 너무나도 연결이 안 돼 있다.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교류,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중요한 교류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7번째는 이 횡설수설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측면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주제 또는 뭐 주제가 여러 가지더라도 너무 세세한 부분들에 몰두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지루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은 너무 이야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다 알아들으려고 집중을 합니다. 실은 그 얘기의 내용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hoveling attention을 해야 되니까 골고루 주의를 집중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 어떤 사람은 너무 집중을 해서 골고루 주의를 집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세세한 것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산만하게 그냥 하고 있다가는 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식이 될 때도 있어요. 대개는 그 한 가지 주제나 세세한 부분에 몰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개입니다. 이렇게 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상황들을 흐트러 놓는 그런 안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치료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얘기하기가 쉬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여러 그 내담자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측면들보다 치료자와 그 내담자 사이에서 경험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감정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내담자가 치료자의 표정을 살핀단 말이에요. 치료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니면 치료자가 싫어하는 건 아닌지 또는 치료자가 지루해하는 건 아닌지라는 식으로 어떤 치료자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은 저러한 태도는 무슨 의미인가 라고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치료자에게 어떤 감정을 부추겨요. 치료자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치료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게 만들기도 하고 측은하게 만들기도 하고 치료자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들거나 졸리게 만들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무조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치료자로서 자신을 추스르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왜 나의 이런 감정을 부추길까라는 점을 실은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과정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정황적인 요소인지 전위적인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떤 상담을 하고 있다든지 또 구체적인 상담은 아니더라도 누구를 돕는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은 지금 적혀있는 부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읽어보시면서 상담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내담자의 표정이 변하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때 그 내담자는 그 자기의 감정을 무마하느라고 그 불필요한 대화로 그냥 이야기를 쭉 진행되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대개는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 주목하고 이렇게 가만히 머무려는 태도가 아니라 애써 그냥 그 감정에서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 습관이에요. 그럴 때 치료자가 하는 가장 쉬운 이 과정 다루는 기법은 잠깐만요 하고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감정에 조금 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감정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라든지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요 잠깐만요 하고 이야기만 멈추고 잠깐 침묵하고 있어도 내담자가 그 감정의 강도에 깊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나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내담자가 느끼는 그 감정에 좀 더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의 감정에 몰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언급한 기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법으로는 아까 뭐 늦게 오거나 말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다르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르다. 이것은 뭐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이런 것과 다르다는 관점이죠. 이전과 다르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도 아까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르다는 점들을 부각하는 겁니다. 일단 다르다는 것을 내담자도 동의를 해야지 왜 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본인도 알고 있느냐 또 느끼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느끼기에도 다르구나 라고 이제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겠죠. 만약 동의가 얻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작업도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 세 번째는 가장 쉬운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이런 질문인데 제일 흔히는 침묵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초기에는 내담자가 너무 오래 침묵을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얘기를 걸어서 침묵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쉬운 질문이 바로 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괜히 딴 얘기를 그냥 묻는 것은 흐름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니까 내가 주제를 변경시키는 건 좋지 않죠. 치료자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침묵을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중반기 이후가 되고 또 내담자가 어느 정도 견딜 만한 역량이 된다 그럴 때는 실은 이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라는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몇 분, 심지어는 10분 넘게도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묵을 하다가 전혀 딴판의 얘기를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그 침묵을 무마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훈련된 내담자라면은 침묵을 오래 한 다음에 그 침묵을 한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당연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설명 없이 완전히 딴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히려 잠깐만요 하고 다시 대화를 좀 중단한 다음에 아까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대화가 또 그로 넘어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라 속 생각, 그 사람이 침묵하는 동안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라 그럴 때 우리가 허용되는 얘기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환상 그리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자가 미리 초반에 그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교육을 하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든 해도 좋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생각과 환상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잘 얘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횡설수설하거나 산만하게 흘러가거나 또 지루하게 이야기들이 너무 세부적인 것에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서 처음에 어떠한 것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지를 잘 모를 때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것이 어쩌다 이런 이야기까지 왔죠? 또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었죠?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죠? 라고 묻는 통해서
과정을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과정을 자꾸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으로도 도움이 돼요.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하고 내뱉고 그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됐는지를 자기가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상담 초반에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얘기하게 되는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 치료자와 관련된 표현들. 치료자에 대해서 연상적 의사소통이 있다고 느끼거나 어떤 감정이 있다고 느낄 때 치료자가 저에게, 이 저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씀을 통하여서 치료자와의 관계에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대개 치료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자와의 관계 얘기를 거의 언급을 못하게 됩니다. 치료자는 저에게 하신 말씀,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까? 라는 저에게라는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내담자가 과거의 인물이든 현재의 인물이든 치료자와의 그 관계가 아닌 다른 얘기만 그렇게 계속 하는 것만이 면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자에 대한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해야 됩니다. 상담의 초반에는 상담 끝 시간에, 그러니까 뭐 60분 동안 상담을 한다 그러면 한 50분 동안 대화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오늘 1시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가 오늘 1시간 안에 진행되었는지 내용도 다루고 과정도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대개는 그 초반 상담 때는 저와 상담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또 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이렇게 마지막에 치료자에 대한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치료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주어야지 직접적인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앞서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과정을 언급할 때 익숙하게 내담자가 받으면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내가 이렇게 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 되거든요. 상담을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담자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내담자가 psychological mindedness, 그러니까 심리학적 심성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다루는 방식을 왜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질문하는지를 알려줘서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치료자가 없어도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삭개오가 대답한 이야기, 이래서 말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그의 심경의 변화와 실천이라는 말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면을 지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경에 보면은 너무 키가 작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니까 먼저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 앞으로 뛰어갈 때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초조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화가 난 상태였을까요? 또 나무 위에서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사케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케오에게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또 목소리 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표현된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표현된 것만 받아들이고 표현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진짠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가정이 되겠죠. 예측이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 이러한 지금은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상담 안에서 벌어진다면은 추측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때 왜 그랬느냐,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해가지고 검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짐작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과 과정이 어떠한 서로 간의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평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대화 내용 외에 주로 신경 쓰는 것. 이게 우리가 과정에 대한 집중이니까.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의 구분으로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떠한 저항과 전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 나의 어떤 성격 패턴이나 대화 방식이나 교류 방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과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